바쁜 일상 속에서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이면에 얽힌 맥락을 깨뚫어보고 싶어 하시는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번 심층 탐구 시간의 주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아주 거대한 세로 고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오늘 저희 테이블 위에 놓인 자료들의 두께만 봐도 이번 주제의 무게감이 확 느껴지거든요. 2026년 3월 현재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핵심 정책들이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방대한 문건들을 청취자님을 대신해 저희가 샅샅이 파헤쳐 볼 텐데요. 자료의 출처가 정말 극과 극입니다. 아주 다양하죠? 보수 언론의 아주 날선 오피니언 컬럼부터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강력한 성명서,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들의 냉철한 분석 리포트까지 싹 다 긁어 모았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복잡하고 방대한 정책 변화의 뼈대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것이 청취자님의 지갑과 일상에 당장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명확하게 짚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청취자님께 아주 명확히 해두고 싶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가 오늘 다루는 자료들의 성격 때문인데요. 오늘 살펴볼 출처 문서들에는 우파와 좌파를 가리지 않고 매우 강력하고 정치적인 주장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오늘 다루는 모든 자료와 그 안에 담긴 특정 정당이나 단체의 정치적 주장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나 편도 들지 않음을 단호하게 밝힙니다. 저희는 이 자료들에 담긴 주장이나 견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네, 오직 원본 자료에 담긴 팩트와 논점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전달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할 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료 무더기부터 펼쳐보죠. 새 정부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 바로 억강부약과 대동세상입니다.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 그리고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든다는 개념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정치적 수사를 넘어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진다는 이른바 기본사회라는 아주 구체적인 정책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더라고요.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같은 것들 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게 과거 정부들의 시장 중심 논리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입니다. 출처에 등장하는 보수 언론 칼럼을 보면 대통령이 직접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그 문장이 참 많은 걸 시사하더라고요. 과거에는 경제를 수요와 공급이 알아서 균형을 찾아가는 어떤 과학의 영역으로 봤다면 이제는 가치를 인위적으로 분배하는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왔다는 느낌이 강하게 됩니다. 정확합니다. 아주 미시적인 관리의 디테일을 보면 그 철학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대출 이자 문제를 다룬 리포트를 보면 아주 파격적이에요. 저신용자의 대출 금리를 낮춰주기 위해서 반대로 고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보통 은행 신용평가 시스템이라는 게 동대일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이자를 더 받고 확실한 사람에게 깎아주는 게 상식이잖아요. 고신용자 이자를 올려서 저신용자를 지원한다니 기존 문법으로는 상상하기 힘들죠. 과학이나 시정의 논리로는 전혀 앞뒤가 안 맞죠. 하지만 새 정부의 철학 안에서는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에게 고금리를 물리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다른 사례로 쿠팡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개편안도 있습니다. 그 과징금 건요. 기존에는 최대 매출액의 3% 수준이었는데 이걸 직전 3년 중 최대 매출 기준으로 대폭 상향하려는 움직임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자료에 나온 추산액 기준으로 과징금이 무려 최대 1조 2,400억 원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1조 2,400억 원이요. 기업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회사가 아예 날아갈 수도 있는 아주 살벌한 시그널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거대 자본과 강자들을 강력하게 억누르겠다는 억강의 구체적인 실행인 셈이죠.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유례없는 속도로 추진될 수 있는지 그 정치적 배경도 짚어봐야 합니다. 네, 그 분석 리포트들을 보니까 비상계엄 사태라는 초유의 위기 직후 치러진 대선에서 49대 41이라는 득표율로 새 정부가 승리했다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제1여당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강경한 정치적 대립 상황을 이어가고 있죠.
정치권이 완전히 둘로 쪼개진 상태인데 오히려 이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강력한 명분이 정부가 시장 개입 정책들을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거대한 동력이 되고 있다는 객관적 분석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위기 상황이 강력한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철학의 전환이 청취자님의 지갑과 가장 직결되는 곳, 바로 부동산 정책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볼까요? 전임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한마디로 시장 중심, 규제 완화였잖아요. 종부세 완화하고 민간 주도로 가겠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투기 억제, 공공 주도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당장 청취자님들이 달력에 표시해야 할 날짜가 있죠? 네, 2026년 5월 9일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다주택자들 세금 부담 덜어주려고 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바로 이날 끝납니다. 현 정부는 이거 연장 안 하고 무거운 세금 다시 매기겠다고 벼르고 있죠. 시장의 매물을 뱉어내라는 강한 압박입니다. 다주택자들은 5월 9일 전에 안 팔면 실금 폭탄을 맞게 되겠네요. 그런데 재밌는 건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측의 성명서를 보면 이 조치마저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대통령이 과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던 발언을 강하게 꼬집으면서 이전 정부에서 무너진 보유세와 종부세를 완벽히 복원하지 않으면 투기를 막을 수 없다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조세로 통제하라는 거군요. 대출 규제를 보면 새 정부의 의도가 더 선명한데요. 전반적인 주택담보대출 비율, 즉 LTV가 50%에서 40%로 줄었습니다. 가계부채 잡고 갭투기 원총 차단하겠다는 건데 그 안에 숨겨진 대출의 역설적인 디테일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40%로 옥죄지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이 LTV를 무려 80%까지 파격적으로 열어주었거든요. 아, 억강부약이 대출 시장에도 핀셋처럼 적용된 거네요. 투기 수요는 완전히 묵되 처음 집 사는 서민에게는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게 밀어주겠다.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등내화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청취자님, 혹시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부가 무려 8만 원나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구조가 독특합니다. 건물만 개인에게 분양하고 땅의 소유권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영구적으로 갖는 방식입니다. 아파트 분양가에서 땅값을 빼버리니까 서울 도심이라도 분양가가 반값 이하로 뚝 떨어지죠. 반쪽짜리 집 아니냐는 반론도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층에게는 엄청나게 싼 가격에 주거지를 얻을 수 있다는 메리트가 확실하네요. 근데 이 정책의 뿌리가 따로 있다면서요? 네, 경기도지사 시절 대장동 사태의 대안으로 내세웠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개발을 주도해서 이익을 환수하고 건설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철학이죠. 당시 도민 90%가 찬성했을 정도니까요. 그 공공주도 철학이 토지 임대부 주택 8만 호라는 거대한 국가 정책으로 이식된 거군요. 그런데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보면 아직도 현장에서는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출처 자료들을 보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복잡한 절차 따지지 말고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는 촉구가 거세고요. 또 동자동 쪽 팡총 공공주택 지구 지정 요구 등 소외계층의 목소리도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